어머, 기억 흐릿한 게 핑계라면 도둑질로 다 용서받아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남동에 살고 있는 78세 박순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한복 디자이너로 시작해 꾸준히 노력한 끝에 제 이름을 내건 맞춤 한복 공방을 운영했어요. 덕분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았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가끔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곤 해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다니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도둑으로 몰렸던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도 있었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억울한 오해를 받아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복 디자이너로 일하며 제 이름을 내건 작은 맞춤 한복 공방을 운영했어요. 손끝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특별한 날을 위한 옷을 만드는 일은 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죠. 순자 씨, 이번에 제 딸 결혼식에 입힐 한복을 꼭 순자 씨가 만들어 주셔야겠어요. 제가 믿는 사람은 순자 씨뿐이에요. 고객들의 이런 말 한마디는 저를 지치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큰 힘이었답니다. 처음에는 동네 작은 공방으로 시작했지만 제 손길이 담긴 한복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점점 유명해졌어요. 그 덕분에 사회 고위층이나 유명 인사들도 저를 찾아왔고 어느새 한복 전시회를 여는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정신없이 바쁘고 행복했죠. 하지만 몇 년 전 체력도 약해지고 시력도 침침해지면서 아쉽게도 공방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손끝이 예전 같지 않네요. 한복이 제품에 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담기는 건데 제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봐요. 그렇게 공방 문을 닫고 나니 허전함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한남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제 삶 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옷장 한켠에 걸려있는 손수 만든 한복들, 공방에서 쓰던 재봉틀, 그리고 고마운 손님들이 남겨준 손 편지들까지요. 그걸 보고 있으면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한복에 내 인생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치매 초기 진단을 받게 되면서 저는 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치매라니 내가 치매라고? 설마 아직 이렇게 또렷한데. 그날 이후로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제 자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걸 깜빡하거나 일상적인 일도 잊어버리기 일쑤였죠. 그렇지만 저는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며 지내고 있습니다. 기억은 흐려질지 몰라도 내 삶의 가치는 내가 지켜야지. 이런 다짐을 하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가끔씩 고급 호텔 라운지를 찾곤 해요. 그 호텔은 제가 전시회를 열던 시절 고객들이 자주 추천해 주던 곳이에요. 라운지에서는 창가에 앉아 한강을 내려다보며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제 작은 행복이랍니다. 여기가 참 좋네. 여전히 한강은 변하지 않았어. 사람은 이렇게 변해도 자연은 그대로구나.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호텔 라운지를 찾았습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녹차 한 잔을 주문하고 차분히 책을 펼치며 창밖을 바라보았죠. 어머님, 평소 드시던 녹차로 준비해 드릴까요? 그래요. 늘 고마워요. 늘 그랬던 것처럼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다시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득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 필요한 물건을 제대로 챙겨 넣었는지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거예요. 내가 오늘 신분증 넣었나 아니면 집에 두고 왔나? 머릿속이 순간 복잡해졌습니다. 가방을 열어 확인하려고 했지만 정확히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직원 둘이 제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박 여사님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더라. 치매 초기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가끔 기억이 흐릿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 오래 다니시던 분이라 저희도 좀 조심스럽죠. 그 말이 제 귀에 그대로 들렸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사람들이 날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평소 제 자존심이 높았던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창피하고 속이 상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온 중년 여성이 제 옆 테이블로 돌아오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 제 가방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여기 뒀었는데. 그녀는 당황하며 라운지 직원을 불러 다급하게 말했어요. 제가 여기 의자에 걸어둔 작은 가방이 사라졌어요. 직원은 황급히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다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앞에 놓여 있는 제 가방과 자신의 가방이 비슷하게 생겼었는지 갑자기 그녀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 가방, 그거 제 거 아닌가요? 순간 라운지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가방을 얼른 끌어안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가방은 제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집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 여성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가방 분명히 제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가기 전에 이 자리에 놔뒀었어요. 직원들도 당황한 듯 제 가방과 그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실례지만 혹시 이 가방이 정말 고객님 것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저는 억울한 표정으로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제 가방이에요. 몇 년 전부터 쓰고 있던 제 겁니다. 그 여성은 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와 말했습니다. 치매 걸렸다고 하던데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본인 것인 줄 알고 잘못 가져가신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라운지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속삭이기 시작했죠. 저 할머니 치매라더니 실수한 거 아냐? VIP라길래 고상한 줄 알았더니 이런 일도 하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실수로 잘못 가져온 걸까? 아니야. 이건 내 가방이 분명해.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기억이 희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니저는 심각한 얼굴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은 경찰에 맡기는 게 가장 공정할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매니저와 직원들이 제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듯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두 분의 가방이 바뀌었거나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고객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과 자존심이 상해 더욱 단호히 말했습니다.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 가방이에요. 제 물건들이 다 들어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그때 잃어버린 가방의 주인인 여성은 저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봐도 딱 모르겠어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 치매라고 하시던데 가방을 잘못 가져간 게 분명한데 왜 이렇게 우기세요? 그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파듯 아프게 꽂혔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차마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저를 향해 날선 목소리로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누군가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 제 가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그러니 못 보여주는 거라고요.
저는 가방을 꼭 끌어안고 억울함에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이 가방은 제 겁니다. 저는 분명히 제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절대 도둑질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단정 짓는 겁니까? 기억이 흐릿할지 몰라도 제 자존심은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경찰관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님, 저희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확인해도 될까요? 오해를 풀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는 듯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확인해 보세요. 제 가방이라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경찰관이 제 가방을 열어봤지만 안에는 특별한 증거나 분실 신고된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분명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그러나 여성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그 가방 분명히 제 거예요. 저 사람이 제 가방을 가져가서 안에 물건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의심받아야 하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 상황은 경찰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신고를 하셨고 저희는 절차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결국 저는 경찰을 따라 라운지 밖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고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경찰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며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도둑 맞는 것 같네. 치매 걸리면 진짜 이런 일도 생기나 봐. 저는 억울함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모욕감, 그리고 스스로조차 흔들리는 자존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실수로 가방을 잘못 가져온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얘 이렇게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거지?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분실 신고를 한 여성과 저는 각자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저에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박순자님, 이 가방이 정말 고객님의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가방을 끌어안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가방이에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사용해 온 겁니다. 제 물건들이 다 들어있는데 왜 자꾸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그러나 여성은 여전히 저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 그거 다 저 사람이 제 물건을 바꿔치기 한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경찰서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울분에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바꿔치기라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야 하죠?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그러자 그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봐도 모르겠어요. 치매라고 하시던데. 아마 본인이 뭘 했는지도 기억 못하는 거 아닐까요? 가방을 잘못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안에 있는 물건까지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치매라서 내가 모른다고?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제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경찰은 저와 여성의 진술을 비교하며 가방 안의 물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님, 가방 안의 물건들이 고객님의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평소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이 대부분 들어 있었지만 일부는 낯설어 보이는 물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화장품과 카드 한 장이 제가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느껴졌죠. 그 여성은 그것을 보자마자 제 말을 끊고 소리쳤습니다. 거봐요. 본인 물건도 아닌데 들어있잖아요. 저는 당황한 얼굴로 화장품과 카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제 가방이 맞는데 왜 이런 게 들어있지? 제 자신마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모든 것이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흐릿해졌어요. 그녀는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봐요. 본인도 모르잖아요. 기억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우겨요? 어쩌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박순자님, 이 물건이 고객님의 것이 맞습니까? 혹시 기억이 흐릿하신 건 아닌지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경찰의 조심스러운 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의심의 눈빛까지. 내가 정말 잘못 가져온 걸까? 아니야. 이건 분명히 내 가방이 맞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기억이 흐릿하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끝까지 참으려고 했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건 내 가방이야. 내가 떳떳한데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지? 그 순간 경찰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받고 나서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찰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호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잃어버린 가방을 화장실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두 분의 가방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화장실에서 가방을 발견했다고요? 그 여성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경찰을 쳐다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 가방은 분명히 여기 이거 같은데. 경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이 신고하신 분실 가방은 호텔 화장실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고객님의 신분증이 나왔어요. 이건 고객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동안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 자존심을 짓밟았던 말들, 차가운 시선들, 모든 것이 떠올라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거봐,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여성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아, 제가 실수한 건 맞지만 가방이 똑같이 생겨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게 왜 치매 걸려서 이렇게 돌아다니셔가지고 이 정도 일로 경찰까지 오게 하시다니 참 피곤한 분이시네요. 그녀의 말에 경찰도 놀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이번 일은 분명히 고객님의 실수입니다. 박 여사님께 큰 피해를 드렸으니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미안해요. 이런 일은 다들 살면서 한 번쯤 겪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태도에 더 이상 말을 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떳떳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했을까? 사람들이 나를 치매 환자라는 이유로 쉽게 의심했던 건 아닐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믿음직스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며칠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저를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의 차가운 시선들, 경찰서까지 동행해야 했던 수치심,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 무너졌던 제 자존심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내가 뭔가를 잊어버리고 착각을 했을 거라고. 내가 틀렸을 거라고. 하지만 그날의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그 기억은 상처로 남아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호텔 라운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편안한 휴식처였던 시절은 이제 끝난 것 같았어요. 대신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제가 만든 한복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옷장에 가지런히 걸려있는 손수 만든 한복들을 만지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옷을 만들던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젠 사람들이 날 쓸모없게 보는 것 같아. 한복을 만지며 저는 차분히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억울함과 모욕이 떠올라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그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내가 나설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날 이후 저는 치매 환자와 노인들의 권리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기억이 흐려진다고 존엄성까지 흐려지는 건 아니야. 나이가 많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판단받아선 안 되는 거야. 우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와 노인들을 돕는 재단 설립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제가 평생 사랑했던 한복의 의미를 담아 나빌레라 재단으로 정했습니다. 나빌레라, 나비처럼 자유롭고 가볍게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 재단에서는 치매 환자와 노인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노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도 강화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호텔 라운지 매니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님, 저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직원 교육을 전면 강화했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르신 전용 케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여사님께 정식으로 초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초대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던 곳이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매니저와 직원들이 입구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 여사님,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어르신들께 존중을 다하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지에는 새로 생긴 골드 케어존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직원들이 따뜻한 미소와 정성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안에서 저는 그날 저를 의심했던 매니저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과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도 저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날 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매니저와 직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 모두 이번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재단 활동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재단에서 주최한 첫 캠페인 기억 속 존엄, 모두의 존중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치매 환자와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캠페인 연설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지만 우리의 존엄과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세상이 더 따뜻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고 저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제가 설립한 재단의 소식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시다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은 정말 끔찍했지만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으니
이젠 괜찮아. 제가 작은 힘이라도 세상을 바꾸는 데 쓰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 나이가 들어도 존엄을 잃지 않는 세상. 제가 꿈꾸는 세상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기억은 흐려질 수 있어도 사람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이걸 증명할 수 있었다면 이젠 더는 두렵지 않아. 창밖의 하늘이 맑게 갠 것처럼 제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나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주위를 배려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어머님은 감사합니다. 그냥 촌스럽게 붓이나 잡고 살아요. 어머님은 그냥 손주나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68세 박경자입니다. 꿈을 접고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저를 나이가 드니 이제 자식들이 무시를 하네요. 가족들이 저를 무시하던 어느 날 저는 제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촌스럽게 붓이나 잡고 살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을 만드는데 큰 선물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크진 않아도 정이 넘치는 소박한 집에서 살았어요. 어릴 적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아버지가 서재에서 서예를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예를 생업으로 삼은 분은 아니었지만 늘 붓을 잡고 글씨를 쓰며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셨어요. 서재 문을 열면 먹을 갈 때 나는 은은한 먹향과 붓이 종이를 스치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는 어린 제 마음까지도 평화롭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제가 서예를 좋아하게 된 건 10살 때의 일이었어요. 그날 아버지는 붓으로 인이라는 글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죠. 아버지, 이 글자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고 어지러야 한다는 뜻이란다.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야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근데 아버지, 왜 연필로 안 쓰고 굳이 붓으로 쓰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연필은 그냥 생각을 적는 거고 붓은 마음을 담는 거란다. 먹을 갈고 붓에 먹을 묻히고 조심스럽게 글씨를 쓰는 동안 내 마음도 고요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야. 글씨를 쓰는 동안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알 수 있단다. 그 말에 저는 신기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쓰고 있던 붓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 말했죠. 아버지, 저도 해볼래요. 아버지는 웃으며 붓을 제게 건네주셨고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제 이름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써본 제 이름은 글씨가 삐뚤빼뚤하고 먹물이 번져 엉망이었죠. 아버지, 제 글씨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단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글씨에 담기느냐야. 글씨는 정성과 연습으로 완성되는 거란다. 그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하루 종일 먹을 갈고 글씨를 쓰며 놀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서예는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붓을 잡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고 글씨를 쓰며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어요. 경자야, 너는 재주가 있다. 내가 글씨를 쓰면서 배운 차분함과 정직함을 잊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은 제 평생의 나침반 같은 말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서예가의 길을 정식으로 걷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열정 하나로 서울의 서예학원에 등록하고 낮에는 학원에서 배우고 밤에는 직접 붓을 들고 연습했죠. 제 손으로 쓴 작품들을 전시회에 내놓으며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 저는 드디어 국제서예 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어요. 제 작품이 일본과 중국의 서예 전문가들에게까지 주목을 받았을 때의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손끝에서 나오는 글씨로 세계가 제 열정을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사업가였는데 사업 실패로 인해 우리 가정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고향인 전주로 내려와 시골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죠. 남편의 실패를 뒤로하고 두 아들을 먹이고 키우는 게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저녁에는 늘 붓을 들고 글씨를 썼습니다. 남들이 보면 하찮은 낙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하게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아들들이 점점 자라 대학에 가고 서울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저는 제 삶을 오롯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제가 느끼는 소외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아들들은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도 했지만 저를 그저 평범한 시골 어머니로만 여기더군요. 큰 며느리는 특히 저를 촌스러운 어르신으로 생각하며 대놓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처음 저를 무시했던 건 손자들의 족자를 보여줬을 때였습니다. 얘들아, 이거 할머니가 너희 이름 써줬다. 멋있지? 액자에 넣으면 더 좋을 거야. 손자들이 족자를 한참 들여다보는 사이 큰 며느리가 갑자기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요즘 누가 이런 걸 걸어요? 애들한테 자랑하려고 해도 다들 촌스럽다고 할걸요. 그냥 요즘은 예쁜 스티커나 캐릭터 이름표 같은 걸 사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녀의 말은 마치 제 손끝에서 나온 글씨가 쓸모없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들렸습니다. 순간 손자들도 며느리의 말을 따라 웃으며 맞아! 이거 너무 옛날 것 같아! 라며 족자를 구석으로 밀어 넣었죠.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촌스럽다라는 그 짧은 단어가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갈고 닦은 서예가 이렇게 쉽게 단순히 촌스럽다라는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걸까? 손자들이 천진난만하게 따라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내민 족자가 그렇게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 손끝이 떨리고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뭐 요즘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 할머니는 그냥 예전 방식이 익숙해서 그런 거야. 그러나 그 말 뒤로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서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에도 서예 배우는 학생들이 많더라. 우리 손자들도 서예를 배워두면 좋을 텐데 한국의 전통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자 큰 며느리가 대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다들 태블릿이나 컴퓨터로 공부하잖아요. 붓글씨 같은 건 옛날 감성에나 어울리는 거죠. 작은 며느리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서예는 이제 거의 예술품 취급이나 되지. 실생활에선 전혀 안 쓰이잖아요. 애들한테 굳이 배울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 순간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했지만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조차 요즘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라며 며느리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평생을 바쳐왔던 서예가 가족들에게는 옛날 감성이자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죠.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 여태까지 묵묵히 참아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겨우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진심을 말해봤자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손자들에게 붓을 들려주며 함께 서예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얘들아, 이 붓이란 거야. 손에 쥐고 천천히 움직이면 내 이름을 쓸 수 있어. 할머니가 알려줄게. 하지만 손자들은 붓을 잡아보지도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할머니, 이거 재미없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서예 같은 건 옛날 사람들만 하는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붓을 쥔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옛날 사람들만 한다. 내가 사랑해왔던 서예는 이제 손자들에게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이는구나. 아이들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아프게 꽂혔습니다. 아이들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 말은 마치 할머니도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거 재미없겠지. 할머니는 그냥 옛날 방식이 좋아서 그런 거란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방으로 돌아와서야 저는 한참 동안 붓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서예가 정말 무가치한 걸까? 이제는 내 열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건가?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했지만 가족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점점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서재에서 서예 작품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예전에 국제대회에 출품했던 작품이야. 일본과 중국에서도 좋아했었지. 그녀는 작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은 글로벌 시대예요. 이런 작품들은 이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서예 같은 건 옛날 사람들 감성이잖아요. 그냥 취미로 하시는 거라면 몰라도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시는 건 좀...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말은 내가 이 작품을 만들어낸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니? 그러자 며느리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그냥 제 생각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아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요즘은 이런 거로는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제 모든 노력과 열정을 한순간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일로 치부하는 그녀의 태도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랍 속에 작품을 넣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줘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사람인지 언젠가 너희가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갈등은 며느리의 무시와 비난이 점점 도를 넘어서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화자는 가족들의 편견과 멸시를 참아내며 점점 더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큰 며느리는 제가 할머니로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손주들과 함께 시골집에 내려왔을 때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얘들아, 한글 서예라도 좀 배워두면 좋겠다. 요즘 외국에서도 한국의 전통에 관심이 많아진다더라.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며 비웃듯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배워요. 쓸모도 없고요. 그냥 컴퓨터나 코딩 학원 보내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며느리의 그 태도에 속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붓글씨는 손으로 쓰는 법을 배우니까 정성도 배우고 마음도 차분해지지 않겠니? 그녀는 단호히 말했죠. 어머님은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에 갇혀 계신 것 같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보세요. 정성?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할머니로서 손주나 잘 봐주시면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손주나 보세요라는 그 한마디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능력과 정체성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나는 정말 이제 손주를 보는 것 말고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아무리 가족들이지만 내가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지 느껴져서 서러움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다짐했죠. 좋다. 내가 그렇게 무의미한 사람인지 두고 보자. 손자들도 며느리의 영향을 받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손자들과 함께 앉아 종이에 이름을 써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얘들아, 이건 더희 이름이야. 할머니가 직접 써준 거야. 예쁘지? 하지만 손자들은 족자를 받아보지도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 프린터로 이름 찍는다는데요. 그리고 한 손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옛날 사람이잖아요. 이런 거 누가 써요? 아이들이 무심코 뱉은 그 말이 얼마나 아프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옛날 사람 나는 정말 이 시대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손자들의 말이 너무나 순수해서 오히려 더 상처가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조용히 족자를 접어 서재에 넣으며 말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큰 며느리가 손주들 학원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런 서해 같은 건 그만하세요. 그냥 손주들 학원 스케줄 맞추는 걸 도와주시면 돼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내가 서해를 하는 게 문제니? 내가 내 시간을 쓰는 건데 그게 너희한테 방해가 되는 거니?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건 요즘 세상에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머님 세대의 감성에 갇혀 있으니까 자꾸 이런 걸 하시는 거겠죠. 그냥 요즘은 달라요. 그런 정성 같은 건 안 통한다니까요. 그 말에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서예와 내 삶의 방식이 그녀에게는 한낱 쓸모없는 옛날 감성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는 대신 이렇게 말했죠. 그래. 너희 세대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너희가 모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구나. 그 말을 끝내고 방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붓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먹을 갈면서 제 자신에게 속으로 물었죠. 정말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일까? 이 가족에게, 이 시대에 나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일까? 붓을 잡은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좋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 언젠가 너희에게 보여줄 날이 올 거다. 큰 며느리는 서울의 한 유명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본인의 커리어를 자랑스러워하며 가족들에게 자주 말하곤 했죠. 어머님, 제가 다니는 회사는 요즘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작품을 많이 다뤄요. 글로벌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질 정도라니까요. 평소에도 자신이 얼마나 바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지 강조하던 며느리는 어느 날 가족들을 자신의 회사에서 열리는 큰 전시회에 초대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전시회는 제가 직접 기획한 거예요. 전통 미술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인데 국내외 바이어들이 다 올 거예요. 정말 중요한 행사니까 오셔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세요. 며느리는 이번 전시회가 그녀의 회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저를 초대한 이유는
단순히 체면을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역시 우리 집안은 다 나 덕에 잘 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드디어 전시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전시회장은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며느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전시장을 안내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작품들은 제가 직접 큐레이팅한 거예요. 요즘 전통적인 요소를 이런 식으로 세련되게 풀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쪽에 전시된 작품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작품들 중에는 한글 서예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도 있었는데 제 눈에는 그다지 완성도가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놀림은 기교만 부렸을 뿐 깊이가 없었죠. 저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갑자기 외국 바이어들이 며느리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예 작품은 전통적 가치가 얼마나 담겨 있는 건가요? 한글 서체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을 받은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작품은 현대적인 해석을 가미한 작품이라 전통적인 부분은 그녀의 대답은 점점 흐려졌고 외국 바이어들의 표정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중 한 바이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런 말을 했죠. 이 작품이 전통 서예의 깊이를 담고 있다기엔 조금 얕아 보입니다. 진정한 전통 서예를 보여줄 수는 없나요? 그 순간 전시회장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렸고 그녀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조차 그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그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저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전통서예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줄까? 그러나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건 제 일이에요. 어머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말에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자리에서 뭘 하실 수 있겠어? 그냥 지켜보세요라는 의미가 깔려 있었죠.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설명을 못할까봐 걱정이구나.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는 정직한 답변이 중요하단다. 내가 힘들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게.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괜찮아요. 저희 회사는 이런 거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굳이 나설 필요 없어요. 외국 바이어들의 질문과 불만이 계속 이어지자 큰 며느리는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이 작품이 전통 서예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한글 서예는 글씨 그 자체보다 내면의 깊이를 보여주는 예술 아닌가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그런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바이어들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고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전통과 현대를 조화를 이뤘다고 볼 수도 있고,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평생 서예를 해온 사람으로서 바이어들의 질문은 저에게 너무도 명확하고 간단한 대답이 떠오르는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며느리는 이 예술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거칠애로만 답하려 했습니다. 바이어들이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하자 저는 참다 못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바이어들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작품은 전통 서예의 한글 서체 중에서도 궁체를 바탕으로 쓰인 것입니다. 궁체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쓰였던 글씨체로 우아함과 정갈함을 상징합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바이어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예는 단순히 글씨를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붓과 먹, 그리고 종이를 통해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내는 예술입니다. 이 작품이 가진 가치는 그 붓질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의미와 손의 흔적에 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눈이 커진 채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자신이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유창하게 서예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 바이어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바이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를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예가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예술이라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당신은 이 분야에 대해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서예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간결히 대답했습니다. 네, 서예는 제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한 동반자와도 같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바이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서예에 대해 잘 아시는 줄 정말 몰랐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모르겠지. 나는 젊은 시절부터 서예를 배워왔고 이 길이 내 삶의 전부였단다. 내가 한때 촌스럽다고 했던 이 손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작품을 인정받은 손이지.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그동안 제가 어머님을 너무 무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고개를 들고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상황을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바이어들이 서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데 저희 회사에 이 정도로 서예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어머님밖에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얽힌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나를 인정하고 부탁을 하는구나 하지만 그동안 나를 얼마나 무시했던가?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복잡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 상황이 단순히 나를 인정받는 것을 넘어 서예라는 전통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도와줄게.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라. 사람을 겉모습이나 나이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는 법이지. 며느리의 간절한 요청을 받은 저는 서예 작품을 직접 선보이며 바이어들에게 이 예술의 가치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시회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저는 조용히 붓과 먹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제게 집중하기 시작했죠. 저 어르신이 직접 서예를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들으니 이분이 전문가 같던데 기대되는데? 저는 천천히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가는 소리와 붓 끝에서 나는 미묘한 소리가 전시장을 가득 채웠고 소란스럽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획 한 획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예란 글씨를 쓰는 기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는 예술입니다. 저는 서서히 붓을 움직이며 이야기했죠. 이 붓 한 획에는 쓰는 사람의 생각과 철학,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이 담깁니다. 그래서 서예는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예술이죠. 바이어들은 숨을 죽이며 제 분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쓴 글씨는 심정필정이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붓도 바르다는 의미였죠. 바이어 중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 문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붓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예는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 마음이 바르고 정직해야 글씨도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그것이 서예의 본질이고 제가 이 글씨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이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이 작품은 깊은 내면의 철학을 담고 있군요. 이런 서예 작품이라면 전통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런 작품이군요. 박수가 터져나왔고 전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큰 며느리의 충격과 반성. 큰 며느리는 제가 직접 서예를 선보이며 바이어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과 말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시회가 끝난 뒤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어머님이 서예에 이렇게 깊은 철학과 실력을 가지고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을 너무 무시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인정받기까지 참 오래 걸렸구나. 그래도 내 진심과 노력이 결국 전달됐구나.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게 됐다니 다행이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다.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저마다의 소중한 경험이 있는 거란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날 이후 큰 며느리와 가족들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했던 말과 행동을 다시 떠올려 보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존경받아야 할 분이세요. 앞으로는 어머님의 말씀과 조언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작은 며느리와 손자들 역시 달라졌습니다. 손자들은 저를 찾아와 말했죠. 할머니, 우리도 붓글씨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멋지게 글씨 쓰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자. 서예는 단순히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배우는 거란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해보자.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뿌리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죠. 저는 그날 전시회에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이 서예를 사랑한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가족들에게 전달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나이를 떠나 그리고 과거의 일을 떠나 모든 사람에게는 그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내면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붓을 들고 매일 글씨를 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자들과 함께 서예를 배우고 가족들과 웃으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제가 꿈꾸던 행복한 순간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 이 철학을 가슴에 품고 저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촌스럽다며 무시하던 큰 며느리는 이제 저를 누구보다 존경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제 서예의 실력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제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어머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어머님께 서예를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요즘 전통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어머님 같은 분께 직접 배울 기회를 가지는 게 얼마나 특별하냐며요. 저는 처음엔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서예 교실을 한다고 그러니 그냥 가족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나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그 재능을 그냥 집에서만 두고 쓰시면 너무 아까워요. 어머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어머님이 서예 교실을 열면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께 배우고 서예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어머님도 좋아하는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며느리의 설득에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서예 교실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들 몇몇과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제 서예 교실은 금세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냥 붓글씨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마음가짐까지 알려주시니 글씨 쓰는 동안 제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학생들의 입소문이 나면서 교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손자들도 서예 교실에 참여하며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죠. 할머니, 저 잘 쓰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왜 자꾸 삐뚤빼뚤해요? 괜찮아. 손은 마음을 따라가는 법이란다.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면 손끝도 차분해질 거야. 그렇게 저는 매일 학생들과 붓을 잡고 글씨를 쓰며 사람들에게 서예의 매력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서예 교실을 운영하는 저를 누구보다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홍보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작품 사진은 제가 직접 찍어서 SNS에 올릴게요. 요즘은 이렇게 알려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녀는 제 서예 교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도왔고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종종 교실에 들러 제가 서예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말하곤 했죠. 어머님, 저도 여기 앉아서 같이 배워도 될까요? 어머님이 하시는 거 보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앉아서 붓을 잡아보렴. 서예는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가족 모두가 서예 교실을 중심으로 함께 어울리고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서예는 단순히 붓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정성과 인내, 그리고 내면을 돌아보는 마음가짐이 담겨 있죠. 저는 서예 교실을 통해 이런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동시에 저 자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저희 가족의 스승이세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전통의 소중함도 배웠어요. 어머님이 없었다면 몰랐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제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고 제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서예가 결국 제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매개체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서예 교실에서 학생들과 붓을 들고 글씨를 씁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죠. 서예는 마음을 쓰는 예술입니다. 손끝에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글씨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천천히 차분히 당신의 이야기를 글씨에 담아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혹은 평범한 시골 어머니라고 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쓸모없다고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각자만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는 누군가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붓을 들고 서예로 제 마음을 쓰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음속에 품은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세상에 꺼내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 요즘 트렌드는 아세요? 이런 책은 애들도 안 봐요. 어머, 이런 서점이 아직도 있네. 촌스러워도 너무 촌스럽다. 아, 여기 그 불친절한 할머니 서점 아닌가요? SNS에서 봤어요. 책방 문 닫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 이젠 그냥 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72세 김정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 세상은 점점 바뀌고 노인에 대한 시선도 참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제가 평생 운영해온 서점에서 젊은 부부 손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제 서점을 뒤흔드는 큰 갈등으로 이어졌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 제가 깨달은 소중한 교훈과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들려드릴까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겪었던 그날의 일을 이야기해 볼까요? 김정희입니다. 저는 평생을 책과 함께 해온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정희야, 또 책 읽니? 좀 뛰어놀아야지. 어머니는 늘 걱정하셨지만 저는 집 앞 나무 그늘 밑에서 동화책 한 권에 푹 빠져 있곤 했습니다. 시골 학교에 다니던 시절 마을의 작은 문고에서 낡고 해진 동화책을 빌려 읽을 때면 책장을 넘기는 소리마저 설렜죠. 책에서 본 세상은 정말 넓구나. 어릴 때 저 혼자 중얼거리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어른이 되어서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평생을 책과 함께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책장을 정리하고 도서 목록을 관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추천하던 날들은 지금도 그리워요. 사서님,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요? 이건 어때요? 모험 이야기인데 정말 재밌어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여서일까요? 저는 은퇴 후에도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 서점을 열게 되었죠. 부산 해운대의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제 서점은 아주 소박합니다. 손님이 들어서면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공간을 채웁니다. 책장은 제 키보다 조금 높은 크기로 나란히 놓여 있고 그 위에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습니다. 작은 카운터 위에는 커피 메이커와 손님들을 위한 머그잔이 놓여 있죠. 여기 커피 한잔 하시며 책 보세요. 오늘 들어온 책이에요. 서점 안에는 책 냄새와 커피 냄새가 어우러져 참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처음 서점을 열었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 추천을 받은 손님들이 만족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죠. 사장님,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책 정말 좋았어요. 다른 것도 추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작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끔 기억이 흐릿해지기도 하고 손님들에게 거스름돈을 잘못 줄 때도 있었죠. 어르신, 거스름돈이 부족한데요. 아, 정말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며칠 전에는 카드 결제기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손님 앞에서 당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제가 비밀번호를, 뭐였지? 손님은 한숨을 쉬며 다음엔 준비 좀 하고 계세요. 라고 말하고는 나가버렸죠. 몇 달 전에는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약을 먹으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제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손님들이 기다리며 짜증을 내거나 젊은 손님들이 저를 조롱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면서 마음이 점점 위축되었어요. 사장님, 책 추천 좀 해주세요. 이 책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이런 책을 추천하시다니. 너무 옛날 사람이세요. 요즘은 아무도 이런 책 안 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서점을 운영하는 것이 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고 그들이 책과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느끼길 바랐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젊은 부부와의 작은 갈등이 제 서점과 제 자존심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서점 문을 열고 책장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서점 안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참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때 서점 문이 열리며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깔끔한 셔츠에 슬랙스를 입었고 여자는 핸드백을 든 채 휴대폰을 보고 있더군요. 부부는 서점에 들어서며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린이 책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살짝 권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아, 어린이 책이요? 그럼요. 우리 손주도 참 좋아했던 책이 있는데 이건 어떠세요? 저는 가장 손이 잘 가는 선반에서 동화책 2권을 꺼내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이야기예요. 글도 쉽고 그림도 정말 예뻐서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책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즘은 이런 책 안 봐요. 너무 고리타분하잖아요. 옛날 감성이네요.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은 영어 그림책이나 STEM 교육 관련 책을 보죠. 트렌드 좀 따라가셔야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추천을 잘 못했나 보네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들이 내뱉는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점들이 안 되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 보니 여기 오는 젊은 부모들도 없겠네요. 그녀의 말에 남편은 웃으며 맞장구를 쳤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부부는 서점 안을 둘러보며 책을 몇 권 들었다 놨다 하더니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여긴 별로네. 그냥 큰 서점 갈까? 부부의 대화가 들리지 않을 리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여기 인터넷에서 뭐라고 떠들던데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제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누군가가 올린 SNS 게시글이 보였죠. 이 서점 절대 가지 마세요. 나이 든 사장님이 촌스러운 책만 추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진짜 불친절함의 끝판왕. 순식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점에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늘 한가하던 골목길이 더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책장 사이를 걸으며 손님 없는 서점 안에서 그 조용함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희야, 그냥 이쯤에서 문 닫는 게 맞을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서점은 적막했습니다. SNS에서 불친절한 서점이라는 글이 퍼지고 나서는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이 더 많아졌죠. 평소 같았으면 단골 손님들이 책을 찾으러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그날은
서점 문을 열고 닫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무거워졌고 서점을 접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그러다 문득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이후 아들 준석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준석이는 대기업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워낙 일에 치이다 보니 연락도 뜸했고 어머니와 시간을 보낼 여유도 없어 보였죠. 사실 준석이는 평소에도 저를 걱정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초기라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세요. 준석아, 엄마는 아직 괜찮아.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더 답답하단다.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도 그는 제가 서점을 운영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아들 준석이었습니다. 평소 일 때문에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갑작스레 나타난 것이 의아했습니다. 준석아, 너 무슨 일이냐? 회사 안 가고 웬일이야?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그의 물음에 저는 애써 밝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 괜찮지. 여기 너희 어머니는 여전히 서점 잘 운영하고 있단다. 커피라도 한잔 하겠니? 준석은 제 말을 듣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사실 제가 오기 전에 그는 말을 흐리더니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SNS 게시글과 그 아래 달린 수많은 댓글이 보였죠. 여기 불친절한 서점이래요. 어르신이 작고 촌스러운 책을 추천해서 무슨 말을 못하겠음. 사장님이 너무 고집이 세 보인다.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석아, 너 이거 보려고 온 거니? 어머니, 이게 지금 얼마나 퍼졌는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이런 거 하나로 가게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준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나는 그냥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어머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참에 서점을 정리하시고 좀 쉬세요. 더 이상 이런 걸로 어머니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너도 내가 그만두라고 하는 거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상황이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할까 봐서 그래요. 준석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아왔고 이 서점이 저의 삶과 같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준석아, 내 말도 맞아. 내가 무리하는 걸 수도 있지. 하지만 이 서점은 내 삶이란다. 나는 여기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그냥 손님들이 오고 가며 웃고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니? 어머니, 요즘은 세상이 변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작은 서점이 아니에요.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다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래도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단다. 준석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서점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그 역시도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알겠어요, 어머니. 제 생각이 너무 앞서갔나 봐요. 하지만 어머니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면 그냥 저한테 말해주세요. 뭐든 도울게요. 그래, 고맙다, 준석아. 준석은 조용히 서점 문을 나섰고, 저는 그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책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죠. 준석이 떠난 뒤 서점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텅 빈 책장 사이를 걸으며 정말 이쯤에서 서점을 접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점을 접는다는 건 제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평생 책과 함께 살아온 저에게 서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직은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큰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점 문이 열리며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과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어떤 책을 찾으세요? 여성은 책장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이 책 좀 추천해 주세요. 학교에서 독후감 써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이 책은 어떠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따뜻한 동화책을 골라 건넸습니다. 아이들이 읽기 쉬우면서도 교훈도 많고 아주 좋아하는 책이에요. 하지만 여성은 책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 이건 너무 옛날 책 아닌가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 책 읽겠어요? 그녀는 책을 제게 돌려주며 덧붙였습니다. 아, 역시 제가 괜히 여기 온 것 같네요. 촌스럽다더니 정말 그러네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촌스럽다니 이 책을 고르느라 얼마나 고민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책을 받아들고 그녀가 나가는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서점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좀 너무 오래됐어. 큰 서점 가자.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내내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시대에 뒤처진 사람일까? 이제는 이 서점마저도 내게 버거운 짐이 된 걸까? 그로부터 며칠 후 동네 슈퍼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물건을 계산하던 중 옆에서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분이 그 서점 사장님이래. 아, 거기? 인터넷에서 불친절하다고 난리 난 곳. 맞아. 젊은 사람들 책 추천해달라고 하면 촌스러운 책만 준다더라. 저는 손에 든 바구니를 꼭 쥔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됐습니다. 계산을 하며 손이 떨리는 것도 느껴졌죠. 슈퍼를 나오는 길 마주친 이웃이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서점 좀 힘드시죠? 그 말은 격려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정이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된 건가? 그 생각이 들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보는 거지? 나도 그냥 열심히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제 목소리가 거울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 머지않아 며칠 뒤 집주인이 서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돈 문제로 민감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방문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서점은 좀 어떠세요? 아, 뭐 그냥 그럭저럭요. 요즘 손님이 좀 뜸하긴 하지만요.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임대료를 올려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대료를 올리신다고요? 근데 왜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즘 주변 상권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다른 가게들도 임대료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제 서점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처럼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서점 매출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이렇게 되면 운영하기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사장님,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올린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우시면, 이 공간을 다른 가게에 내줘야 할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은 저를 절벽 끝으로 몰아넣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까지 나를 몰아붙이는 건가? 내가 더 이상 이 서점을 지킬 수 없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서점의 매출과 지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쓰는 손이 떨리고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 서점도 내 삶도 사라지는 거잖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고요한 밤 서점 안에 홀로 앉아 흐느끼는 제 모습이 더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긴 정말 촌스럽다니까? 요즘 누가 이런 책을 읽어요? 사장님, 여기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불친절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요. 어르신, 임대료를 감당 못하시면 서점을 접으셔야겠네요. 그 나이에 뭐하러 힘들게 서점을 하세요? 그냥 쉬세요. 촌스럽다, 뒤떨어졌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있던 자존심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책을 고르고 추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 걸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바뀌는 게 없는 걸까? 손님이 줄어드는 서점, 높아지는 임대료, 수군거리는 주민들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며 답답함을 더했습니다. 서점 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세상이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 책장 사이를 걸어도 그 공간이 텅 빈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텅 빈 서점에서 홀로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죠. 손님들이 오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저는 더 이상 이 서점을 지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석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이제는 그만해야 하나 봐.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과 함께 살아온 제 인생이 서점과 함께 끝나버린다는 생각이 너무 두려웠죠. 여기서 무너지면 난 내 삶을 배신하는 것과 같아. 내가 책을 사랑했던 그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거잖아. 그때 문득 준석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준석이에게는 털어놔야지. 내 아들이니까 나를 도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저는 주저하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죠. 준석아,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준석은 제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는 급히 물었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내 말 들으려고 노력해봤는데 이 서점은 내 삶이야. 그냥 이렇게 포기할 순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 나 혼자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휴대폰 너머로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역시 준석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준석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힘드셨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울게요. 내가 날 도와준다고? 네.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즘 세상에선 이런 일은 홍보를 잘해야 해요. 제가 한번 SNS에서 어머니 서점을 다시 알릴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음 날 준석은 서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서점 이야기를 글로 써보려고 해요.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이 서점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골 손님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좋아하는 서점이 다시 살아나도록 함께 노력해 보자고요. 준석은 서점에서 사진을 찍고 제가 책을 추천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따뜻한 이야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감동을 줄 거예요. 저는 어색했지만 준석의 요청대로 평소처럼 책을 설명했습니다. 준석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다운 모습이 나오네요. 그리고 준석은 서점의 과거 사진들과 함께 글을 작성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골목길에 있는 작은 서점, 김정의 서점. 이곳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김정의 사장님은 책과 함께 살아온 한평생을 이 서점에 담아냈습니다. 요즘 손님이 줄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서점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그 글은 SNS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이 글을 보고 나서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책 정말 좋았어요. 한번 가보세요. 작은 서점이지만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응원해 주세요. 어느새 서점의 SNS 계정은 팔로워 수가 늘어나고 서점에 대한 따뜻한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사장님, 힘내세요. 꼭 가볼게요. 이런 동네 서점이 계속 살아남아야 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SNS 홍보 덕분인지 서점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획했던 첫 번째 책 모임에도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점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책 모임에 참석한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서점에 오니까 정말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요. 이 동네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저는 준석과 단골 손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없었으면 이 서점은 이미 문을 닫았을 거야. 정말 고마워. 서점은 이제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한때는 텅 비어 적막했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따뜻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다시 서점을 찾아와 주었고 새로운 손님들까지 모여들며 서점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책 모임은 매주 열리고 있고 참여자들은 책뿐만 아니라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에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사장님, 여기 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 삶의 낙이 되었어요. 이 서점 덕분에 제가 책을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다시 서점을 지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곳을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책과 함께 살아온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아들 준석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서점을 그만두라고만 하던 준석이 이제는 제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죠. 어머니, 책 모임 참가자들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홍보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또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이 서점 같이 지켜나가요. 그래,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준서가 정말 고맙다.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서점이 무너져가는 걸 막을 수 없었죠. 하지만 준석과 단골 손님들, 그리고 새로운 손님들이 저를 도와줬기에 서점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인다는 게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관계란 서로 기대고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저는 제 서점이 더 이상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저처럼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넘어질 뻔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혼자서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용기입니다.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노력하다 보면 분명 더 좋은 길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가까운 곳에 저처럼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공간에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누군가의 꿈과 열정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없는 텅 빈 서점을 보며 불안에 떨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요. 비록 제 기억이 언젠가는 점점 희미해질지라도 제가 이 서점에서 나눈 소중한 순간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 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책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서점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해운대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이 서점이 누군가의 쉼터가 되고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처럼 삶 속에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